아카데미 펠릭스 교육 대표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시간 65분 정도 제가 인문 고전에 대해서 오늘날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인문 고전 독서를 빼놓고는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 고전 독서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열었고 또 인문 고전 독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라기보다도 같이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만 드리도록 하면은 저는 삼성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삼성의 사내 벤처로 GMB를 창업했습니다. GMB가 올해로 23년 차고 교육회사입니다. 교육회사고 전국에 4,000여 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95년도에 삼성에서 과장 시절에 멕시코 지역 전문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멕시코 국립대학교를 다녔는데 멕시코가 이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환 학생들이 이제 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때 95년도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이제 막 인터넷 시대가 열려가지고 미국에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됐던 시대인데 그때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유니텔을 쓰고 있어요. 유니텔을 쓰면서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 94년도에 생겼어요. 아마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96년도에 이베이라고 하는 옥션이 생기고 97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이스라인이라고 리버스 옥션이라고 역경매라는 게 생겼는데 한 회사들이 생기면서 막 20조씩 30조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회사에서 그때 이제 삼성에서 신경정이라는 막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회사에서 청년 중력회의에 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제 기획실에 근무했는데 각 부서에 이제 과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사에 이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대표님한테 바로 직보를 하는 거예요. 97년도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제보다 2살이 작은 강사가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벤츠 바람을 부르면서 뭐 몇천억의 자산가가 되는 다 6개월 만에 그분을 보니까 제보다 나이도 작아요. 키도 작고 말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저분이 뭐 사업하면 나도 사업 못할까 약간 자뻑 같은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멕시코의 국립대학을 다니면서 이 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뭔가 정보가 흘러가는데 이게 상방향 정보가 오는 그런 시대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 일과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글을 읽고 3시간씩 글을 읽고 그다음에 글을 적고 그래서 그 글을 나누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딱 이 세상을 2마디로 정했습니다. History is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가 발견되면서 이제 드디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명제는 communication should be simple, very, very simple.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은 심플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심플하고 상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에듀케이션.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굉장히 죽어 있는 교육. 생각을 여는 교육이 아니고 생각에 닫혀 있는 교육. 그래서 굉장히 궁시렁거리고 문제가 많은 노이즈가 많은 그곳에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날에 왔습니다. 제가 사업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는 생각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여러분들 기원전 6세기에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굉장히 쉬운 말이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파르메니데스에게 있는 것은 사유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보여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보여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반드시 봐야만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유하는 것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완전히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생각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들도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제 생각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위에 보면은 메타포라고 그리스로 언유입니다. 언유. 우리가 인문학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인문학을 왜 읽을까요? 왜? 인문학을 읽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은 제가 올 때 반지에 여기가 이제 반지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반지의 뜻이 혹시 반지의 제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갑다 지식아. 지식이 반갑습니다만은 지식이 사유와 질문을 품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찾는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은 남에게 배울 수 없는 천재의 표상, 메타포, 언유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문고전을 읽습니다. 지식인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고 남에게는 배울 수 없는 언유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인문고전을 독서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문고전이라는 게 뭐예요? 문학, 역사, 철학입니다. 문학이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법한 모든 일들을 인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허구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허구가 그리스 로마 시대. 역사는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발자취 중에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을 대입해서 기록한 사실서다 이 말. 철학은 뭡니까? 철학은 호기심이 가는 모든 대상은 다 철학의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하던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나 읽고 사업을 한다. 창의성이 없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논한다. 그 거짓말이죠.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고전이라고 하는 지식 독서를 하지 않고 내가 지식인이 되겠다.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문고전을 왜 읽는가 하면은 메타포, 언유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언유적인 능력이 뭔가 하면은 전혀 성질이 틀린 이것과 저것을 조합해서 제3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인문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인문고전의 모든 문장들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유와 도치와 비유와 반복들이 넘나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들어 올려 가지고 그 밑으로 낮은 포복으로 들어가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지 뭐예요? 그 인문고전이 내한테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인문고전을 평생을 읽어도 새롭다. 그래서 인문고전이 인류가 몇백 년 동안 읽어도 계속해서 해석을 낳는 책들이 인문고전.
그 인문 고전을 단순하게 읽고 외워서 남들이 질문했을 때 즉시 대답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고 기능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이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그림들은 추상화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죠. 이게 누군가 하면은 누굴 것 같습니까? 소크라테스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입니다. 이 그림 제가 그렸습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에 나가서 아테네의 젊은이들한테 계속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테네의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소크라테스 선생한테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은 왜 가르쳐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질문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대요.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나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만하는 삼파의 구실을 할 뿐 생각을 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대학이 아카데미아입니다. 아카데미아가 철학을 수업하는 세계 최초의 대학입니다. 우리가 아카데미 하는 말이 아카데미아에서 왔다. 아카데미아의 정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과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근데 철학을 하는데 왜 수학이 필요할까요? 기하학이 필요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고전은 언어적인 표현이 극단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표현을 풀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고 기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철학을 공부하는 이것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스티브 잡스 본사에 인문학을 모르는 자 애플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그죠? 이게 뭐죠? 유혹의 자유의 세상이죠.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동식이 있죠. 자, 서양의 지식의 모든 체계는 연역법적 사고를 준용합니다. 결론을 던져주고 그 결론에서 계속해서 기납법적으로 사실들을 추출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는 생명에 대한 안전의 권리. 이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세 가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민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조직할 수가 있고 그 정부는 인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명제죠.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가 논박할 수 없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갖출 수 있고 그 정부를 방해하는 누군가한테는 저항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 미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는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왜 영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우리는 독립되어야 돼.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서예요. 서양의 지식 체계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가 한국어랑 어순이 틀리죠. 우리가 중학교 가면은 이제 문법의 오형식이라고 배우는데
주어동사, 주동사보, 주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목적보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다. 그러면 서양의 언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알파벳은 페니키아인들이 썼던 페니키아에서 가져왔습니다. 페니키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하면은 그리스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업 활동을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주어인 내가 중요합니다. 물건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팔았는지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살을 팔았는지 보리를 팔았는지 와인을 팔았는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목적어를 뭐가 수식합니까?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 그죠? 분사구문이 수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 선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양의 지식체계는 모든 것들이 연역법적 사고구조. 제가 오늘날에 삼성의 사내벤처를 받아가지고 99년도에 1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받고 오늘날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99년도에 100억을 투자받아서 성공한 회사가 딱 두 군데였어요. 100억. 그때 1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유일하게 100억을 받았던 게 제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100억을 받았어요. 네이버도 삼성의 사내벤처 출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삼성의 사내벤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저는 이글이글거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대표님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이 삼성에서 60살 넘은 대표님이 그 인터넷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설득시키기 위해 가지고 99년도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한 달을 고민해요. 근데 삼성에는 원매 베스트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것들도 이거 대장님한테 올라가는 원매 한 매 가지고 딱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가지고 도덕경에 버려서 마지막에 한 가지만 남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대표님한테 막 설명을 1시간 반을 막 열띠게 설명했어요. 우리 대표님이 마지막 말씀이 그때 제가 과장이었습니다. 아니 원군 자네는 말이야 내 자네 이야기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자네 눈빛이 이글이글거리는 게 뭔가 할 것 같아 해봐. 그리고 내가 저한테 10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에서 도대체 뭔데 10억을 주가지고 사업을 하지 뭐야 이러면서 저한테 그때 99년도에 400억이라는 그금이 투자금이 기간따라 들어온 거예요. 다 안 받고 100억만 받았어요. 그 100억으로 오늘날에 회사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제가 삼성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기똥차게 잘 적었대요. 여러분 대표이사님한테 보고서 적는 것들을 기납법적으로 적으면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투자금은 뭐 어떻고 왜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연역법칙 사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적었다 해도 발표를 못하면 뭐야? 깨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 저를 만들었고 그 두 가지의 능력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 3시간 동안 글을 읽고 글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S&P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조선 S&P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조선 S&P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읽고 글을 적는 사람입니다. 아테네 시민의 정의는 매일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토론과 발표를 즐기는 사람이 아테네 시민이다. 시간이 남아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 독서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새롭게 들어온 지식을 가져와서 사유하고 실문해서 제3의 지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그렇게 독서를 하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사유와 질문이 됐죠. 그러면 진정한 지식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익숙한 이곳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낯선 저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막 호기심과 용기가 막 푹푹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낯선 곳으로 나가는 중에서 무엇인가가 이 인류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진보시킵니다. 그게 지식인의 목적이에요. 아니 공부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인문고전을 독서를 굉장히 하다 보면은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부정식이죠.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수학 공식이잖아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계산하는 학문으로 배웠대요. 그래서 A는 B보다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아서 A, B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격이 돼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계산을 해가지고 A, B 값을 답을 정하면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언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A가 백인이에요. B가 흑인입니다. 백인이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면 흑인은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백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흑인은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1865년도에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주요 원리죠. 그럼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값이에요. 이 진리값에 백인과 흑인을 대입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굉장히 있어진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열기 위해서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인문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는 철학자고 철학자는 수학자다.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글로벌 CEO들은 다 인문고전 독서에 심취했던 사람.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 이따만큼 두꺼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이 학생은 독서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됨 이렇게 적혀. 그만큼 독서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그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유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의 전공이 뭡니까? 철학이에요. 철학. 리드 대학교 2학년 중퇴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독서를 하고 굉장히 사유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딱 두 마디로 정의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 했었던 말, History i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hould be very, very simpl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독서를 해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예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막혀 있는 거예요. 매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시문에 집치만한 컴퓨터가 하나 쫙 들어와 있대요. 이것을 IBM은 계산하는 디바이스로 생각한 거고 스티브 잡스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로 생각한 거예요. 저게 크지만 언젠가는 기술이 발전되면 작아질 거야. 저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돼야 될 거야. 나는 그럼 뭐예요?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지니어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자기보다 5살 많은 엔지니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think, different한 사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different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think, different는 영어적인 문법이 안 맞는 말이죠. 동사 뒤에 뭐가 붙습니까? 부사가 붙죠. think, different 이렇게 가야 된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think different이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 일을 왜 해야 돼? 하고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해도 돼 하고 새로운 판을 깔고 거기서 자기가 우두머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IBM이라는 회사를 이 조그마한 회사가
이재막 신생회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think different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컴퓨터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 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MS-DOS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마우스가 나오기 전에 명령어를 공부해가지고 명령어를 뭐 CD 땡땡 해가지고 막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록스에 들어갔습니다. 제록스가 아시죠? 복사기 회사. 복사기 회사 제록스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우스를 발견한 거예요. 마우스. 제록스는 마우스를 발견하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마우스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should be very very simple이니까 이게 마우스랑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자. 이게 맥킨토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자서전에 이런 말합니다. 나의 관심사는 나의 동료들을 동기부여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의 열정을 자극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 할 때 그때 80년도에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가 소니였습니다. 소니의 경영 모토는 뭔가 하면은 think라는 거예요. 그럼 소니 앞에는 work 하던 회사들이 잘 나갔는데 소니가 think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 봤을 때는 think 해가지고 안 되고 think different 해야 되는데 different도 안 되니까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think different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수는 굉장히 복잡한 것, 단순한 것들을 복잡하게 꼬웁니다. 사기꾼은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고수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간명하게 단순화시킬 줄 아는 사람. 버려서 마지막 한 가지 남는 가치. 그게 자기의 인생의 열정을 불태우는 가치 철학이 되어야 된다. 스티브 잡스는 독서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독서를 통해서 딱 두 마디만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History i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hould be simple. 이 명제를 찾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 망치죠, 망치. 이게 무슨 망치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니체죠. 니체의 망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중에서도 니체의 철학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여러분들이 망치를 든 철학자, 전복의 철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제가 뭐랬습니까? 인문고전은 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이 한마디에 본인이 하고 싶은 철학이 다 들어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절대 신이라기보다 종교신도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절대적인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편견 이런 것들을 망치로 깨부수는 게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니체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세 가지로 표현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물이 나옵니다. 낙타.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치 낙타와 같아서 낙타가 사막을 덧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왜 사막을 덧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막을 덧없이 왔다 갔다. You should. 너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 자기도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낙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의 삶을 버리고 사자의 삶을 살아요. I will. 사자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들은 자기의 의지입니다.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다가 먹이를 못 찾으면 뭡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You should. 너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사자의 자유중심, I will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I am. 어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큰 맥락이 돼요. 왜 어린 동심의 세계인가 하면은 어린 동심은 뭡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신은 인간을 어떤 부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호기심이 없으면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어린 동심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입견이 없죠. 고정관념이 없죠. 편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문고전을 많이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해한 사실일 뿐이에요. 누군가는 또 바꿔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에 이르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은 굉장히 뭐예요? 망치로 깨부숴야 되는 것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것도 다 그린 겁니다. 직접. 이게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 있어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스토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천년제국을 만들었나 이 말이에요. 로마의 시조는 로물루스입니다. 로물루스는 왕족의 출신이 아니고 늑대의 젖을 묻고 자랐던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 로물루스가 로마 주변에 있는 불황민들을 모아가지고 오늘날의 로마를 건국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시작은 결코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인문고전에 로마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천년제국도 시작은 굉장히 별 볼 거 없었어. 나도 해보지. 이런 잡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책 아시죠? 군주론 책을 추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14세기, 15세기의 이탈리아 반도는 5개의 공화국으로 쪼개져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나 위에 있는 프랑스나 이런 쪽에 강대국한테 먹힐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위태위태한 나라였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천년 로마 제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이탈리아 반도가 5개의 공화국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러한 정치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다시 천년 로마 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군주는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를 쭉 논했던 책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죠. 자, 그것을 저는 읽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유리잔이죠. 유리잔. 와인잔입니다. 와인잔인데 다시 보시면은 이게 이탈리아 반도를 닮았어요. 이탈리아 반도가 유럽의 여자의 부처처럼 생겼습니다. 저 유리잔은 이탈리아 반도를 의미하고 그럼 군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 중앙입니다. 중앙 허리죠. 축 들어간 허리죠. 자, 근데 이 이탈리아 반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검은 보화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검은 보화에 눈이 멀어서 욕심이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군주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관복을 갈아입고 성현들이 거느렸던 지혜의 정원으로 가서 성현들과 지혜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에게 질문한다네.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키아벨리는 인문고전의 독서가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지혜의 정원으로 들어가서 이거 인문고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지혜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한다며. 질문을.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군주론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륜력의 법칙 누가 발견했습니까? 뉴턴이 발견했죠. 만륜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뉴턴의 그 앞에 있었던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케플러가 만륜력의 법칙을 발견해 놓고 나가지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한 겁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뉴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이 거인이 누굽니까? 케플러다. 그 앞에 있는 성현들이다. 그러니까 뉴턴 또한 케플러가 없었고 그 앞에 있는 인문고전의 독서가 없었으면은 뭐예요? 만륜력의 법칙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뉴턴의 묘비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저 바닷가 모래가에서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논의했을 뿐 저 깊은 시민의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자기가 만륜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큰 법칙을 만들었지만 내가 발견한 것들은 정말 큰 바다 속에 조약돌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네.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샤넬 백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에르메스 백이죠. 그죠? 이 두 개의 차이점 알고 계신 분 혹시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시나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샤넬은 자 보십시오. 샤넬은 C 두 개의 브랜드가 확 드러나 있죠. 그죠? 에르메스는 뭐야? 브랜드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명품들이 많습니다. 왜 유럽에 명품들이 많은가 하면은 명품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 철학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샤넬은 코코 샤넬이라고 영국에서 1900년도에 세계 최초로 여자의 바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코가 자기 이름에 C 두 개를 붙여가지고 자기를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코코 샤넬은 1890년도, 1900년도에 처음에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에서 패션을 했는데 코코 샤넬이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정부를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받아가지고 모자 가게를 하다가 이 사람이 여성 인권에 대해 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때 유럽은 여자들이 옷을 입을 때 코르셋이라고 딱 쪼아 입는 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 불편한 옷을 왜 여자만 입어야 돼? 그리고 남자들은 바지를 입는데 왜 여자들은 바지를 못 입어? 우리도 바지 입어. 이러고 양복 바지를 여자가 당당히 입도록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양복 바지를 검은색깔로 팍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낸 그게 코코 샤넬이다. 이거 4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백은 제가 보니까 5천만 원짜리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에르메스는 뭡니까? 여러분들, 에르메스는 그리스 로마에 노는 전령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인간한테 전달하는 전령의 신이죠. 에르메스의 창업자는 1820년도에 말의 안장을 만들어서 왕실에 납품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르메스의 로고가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전령의 신이 신의 메시지를 인간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어디를 봐도 브랜드에 자기 로고가 없어요. 그 남자들 넥타이가 실크입니다. 여자들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가죽만 쓰고 핸드메이드한. 그것은 에르메스의 가치 철학인 거예요. 에르메스가 자기를 드러냈다가 안 드러냈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명품 하나도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철학을 일관되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가치 철학이 뭔가 하면은 지키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버려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 평생의 가치 철학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세 학교가 뭔가 하면은 하나는 미네르바 스쿨, 하나는 세인트 존스, 시카고 유니버시티인데 이 세 학교가 다 인문 고전 독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버드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미네르바 스쿨을 가고 싶어 한다. 미네르바 스쿨이 2014년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 학교는 캠퍼스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언제 만나느냐 하면은 방학 때만 만나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방학 때만 만나서 전 세계 7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실습을 합니다. 근데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두 분 들어오시는데 교수님의 마이크는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수업 들어오기 전에 300페이지, 400페이지 인문 고전을 읽고 자기들끼리 토론한다 이 말이에요.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인가 하면은 들어갈 때 전공이 없습니다. 뭐 법학, 경제학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졸업하는가 하면은 들어가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졸업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시험을 못 쳤다고 잘리는 게 아니고 질문 안 하고 대답은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잘린다 이 말이죠. 이런 대학입니다. 시카고 유니버시티는 이게 록펠러가 만들었습니다. 서기왕 록펠러가 너무 독과점을 하다가 막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시카고 유니버시티 3류 대학교예요. 이 대학교를 인류대학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1930년도에 허친스라는 통장을 데리고 오는데 이분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게 없고 앞으로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졸업하려고 하는 졸업생들은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달 읽고 외우고 발표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졸업 못해.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지금까지 노벨상을 83명이나 배출한 대단한 나라가 돼요. 이 세 학교가 인문고전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지식을 주입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만큼 인문고전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아까 뭐였습니까? 이것만은 남에게 배울 수 없는 천재의 표상 메타포가 이것과 저것을 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창의성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문고전을 읽히는 거고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은유적인 능력을 하려고 하면 추론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한다. 저희 회사가 영어 회사인데 영어를 왜 우리가 중요한 과목으로 합니까? 외워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 잘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서 회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지식의 90%가 뭡니까?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고서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다 이거죠. 받아들였어. 쿠킹을 했어. 사유하고 질문해서 언어적인 능력으로 제3의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때까지 나가야 그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다. 자, 언어적인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게 레미제라블이고 오징어 게임이고 뭐예요? 기생충이죠. 이 여기에 있는 뮤지컬이나 영화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이유는 극단적인 언어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발장이 뭡니까? 프랑스의 대혁명을 일으켰던 우리 프랑스가 장발장이 빵 한 조가리를 훔쳐 먹었다고 20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된다? 도대체 프랑스가 뭐한 나라야? 이렇게 도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이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적인 표현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 시대에 황금을 쫓는 그것들을 오징어 게임으로 극단적으로 언어적인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기생충은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거죠. 자, 지식인들은 직접적인 표현이 절대 없습니다. 극단적인 언어적인.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은유적인 표현이 뭐 없다? 그럼 매수를 못하죠. 사업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페이스북 있고 애플 있고 다 마켓컬리 있죠 여러분들.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이 뭔가 하면은 저 김설아 대표가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 여정도 왔던 사람인데 저 경상도에 가면은 제치국이라고 있습니다. 제치국 사이소라고 아침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양동이 있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유하고 질문하면은 온라인에 새벽 배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거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우부가 뭡니까? 커플 우리 차를 같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에어비앤비는 뭡니까? 민박집이단 말이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환이 빠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경쟁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남들이 다 보이는 거 나도 보이면은 그건 경쟁력이 없죠. 남들이 안 보일 때 내가 볼 수 있는 힘, 창의성이고 언어적인 표현이고 그 언어적인 표현을 익히는 데는 인문 고증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여는 부분들이 얼마나 하는가 하면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스폰하는 패션 모델인데 이 패션 모델이 유럽에 가가지고 그 비주얼이 뛰어난 사람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기존의 패션쇼는 워킹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워킹. 그러니까 디자인의 옷을 열심히 가서 워킹을 하는데 그 워킹만 해가지고는 유럽에 있는 모델들하고 어떻게 경쟁합니까? 이 워킹을 하는데 거기에 철학적인 담론을 심어가지고 워킹을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떴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한국의 조선의 선비의 갓을 쓰고 한복을 재석해서 유럽에서 무대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워킹 하면은 원 오브 댐이고 사유하고 질문하면은 온리원 패션쇼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의 승무춤을 재해석해가지고 철학적인 담론을 담은 겁니다. 제가 잠시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국의 승무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해가지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복쇼하고 틀리죠, 그죠? 이거는 조선의 선비가 니은 그룹을 옮기는 한국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23년 동안에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지혜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한다. 이 말은 플라톤의 교육 가치 철학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유하고 질문을 품은 교육들이 없어요. 오로지 학원 가서 학교 가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시험 쳐서 대학 가면은 끝나는 교육이에요.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꾸고 교육은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교육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저는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인재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20세기 지성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해야 하는 세 가지의 열정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구, 나머지 하나는 진리에 대한 탐구욕, 마지막 하나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을 가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세 가지 열정이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인이 돼서 그 지식을
자기만 위해서 쓰면은 그것은 인류의 칼이 된다. 저는 인문고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 인문고전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들이 교육의 근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인문고전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변해서 이 사회에 유의미한 역사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참기 힘든 연민을 지니는 그러한 지식인으로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하는데 제 모든 역량, 열정을 쏟아붓는 것들이 저의 관심사이자 목표입니다. 하고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제 강의를 들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인문고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제가 됐고, 여러분들도 그 인문고전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독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각이 열리면은 세상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